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의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이 행동경제학자 리차드 탈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병자호란의 비극을 그린 산성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김프로와도 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2012년 대선을 엿새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조직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시발단이 적발됐습니다. 박근혜 캠프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강력한 의심을 시발단 그들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자발적인 선거운동, 즉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과는 무관하다였습니다. 결국 윤정훈 목사로 꼬리가 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꼼수다가 확보한 윤정훈 목사 육성은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캠프와의 연계를 증명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부 김용민 파일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발단이 수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낙곰수의 일원이었던 저는 공정한 수사를 전제로 이 문제의 결론을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시발단과 박근혜 캠프와의 연계가 입증될 것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한 주장일지 모르겠으나 박근혜 당선은 무효가 돼야 할 것입니다. 무효. 그렇습니다. 당선 무효입니다.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선거 사범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나 이익이 있다면 다 토해내도록 하고 그의 정책 대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입니다. 국정혼란을 염려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해도 당선만 되면 용서해주는 나라, 이런 나라는 법치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해 이 무렵 저는 박근혜의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 연장선입니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하기를 요구합니다. 김보영 아나운서 만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수행비서가 통신조회를 당했다 이렇게 밝히며 정치사찰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정치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양산시청의 한 공무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수사 대상자인 공무원과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가 통화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까지입니다. 법원은 어제 속행 공판을 열어 박근혜의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반등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50%, 자유한국당은 20%로 집계됐습니다. CBS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일요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이모 씨는 사체유기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여중생의 사체유기에 이모 씨의 딸도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모 씨 부녀를 상대로 살인 동기와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항생제로도 치료 가능한 환자에게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로 더 독하고 비싼 (3차) 항생제를 적용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의료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이 사실을 알린 의사 덕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약가 실사가 이뤄졌고 전체 의료보험 약값은 평균 30.2%가 인하됐습니다. 공익제보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위해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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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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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야, 뭐 대권 출마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 뭐 하실 그 정도는 아니죠. 어제 맘마이스 녹화했는데, 야, 국민 카페가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 작은 공간을 꽉 채웠어요. 팬들로. 동원했나?
이른바 푸알단이라고. 봉투에 5만 원씩 곱게 넣어가지고 밖에 골목에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신권으로. 그렇죠. 그래요. 우리 김 프로가 아주 많은 걸 배웠어. 하여튼 박근혜 정권 들어서 여론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이런 공식을 남긴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 정부 동안에 인터넷 여론 뭐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도 안 믿었어요. 참고만 할 뿐이었죠. 사실 뭐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뭐 푸알단을 5만 원씩 해가지고 운영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했다 그러면 뭐 그걸 뭐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근데 국가의 돈, 세금, 대대로 쓰여져야 될 돈을 가져다가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조직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그냥 단순히 댓글을 달고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 여론을 조작한 것을 넘어서서 차기 대권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도 이제 계속 드러나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낙검수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발단? 그렇지. 시발단이란 말 자체를 누가 지었어? 내가 지은 거야 그 이름. 막 그런데 손석희도 시발단 이러니까 기분이 좋대.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영향력 1위 언론인이 내가 만든 시발단을 계속 운이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시발단이라고 하지 않고 십알단이라고 하대. 손석희 사장이. 아나운서 출신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른말 고운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시발단의 이름을 지은 사람인데 십알단으로 읽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시발단 이렇게 들릴까봐 혹은 뭐 자신의 그 육성을 따다가 손석희가 시발이라고 했다 이렇게 또 가공할까봐 십알단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시발단 이름 너무 잘 지었어.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시발단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뭐 시발단이라고 읽기 위해서 뭐 장난스럽게 또 장명을 하셨는데 그 JTBC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했죠. 네.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 그 전에 이제 적발이 됐었는데 맨 위에 있던 윤정원 목사 혼자 이제 처벌을 받고 국가에서 혹은 국정원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정황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 윤정원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계좌를 열심히 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요게 사실로 이제 드러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뭔가 이렇게 그냥 민간단체를 지원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대되거나 아니면 비판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아니면 그런 뭐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의 활동과는 격이 다르거든요. 그걸 떠나서 부정선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그럼요. 예. 이게 뭐 조직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조금 표현이 상스럽습니다만 요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뭐 일타쌍피가 되겠죠. 뭐 이미 한 분은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쌍피라는 표현이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MB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시대가 바로 MB 때 국정원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주도적으로 이제 모의하고 지시하고 했던 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국면이 다를 수 있고요. 예.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왜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길을 쓰고 막고 방해하고 했었는지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사과 정도 하고 뭐 이거 나는 받은 건 없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처벌하겠다 하고 그 이전 정부 일이니까 그냥 사과 깔끔하게 하고 뭐 일벌백계 하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좀 처벌하고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 수사가 진행될 때. 예. 근데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굳이 인정하지 않고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수사 자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조직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또 국정원 차원에서
대선 후보를 밀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고 드러나게 되면 예. MB를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다 처벌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선거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부리면서 방해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모두가 심증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검찰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발단의 그 활동상 이게 사실 두 정권에 걸친 그런 적폐이기 때문에 시발단의 전모가 드러날 경우 정권이 위태롭다라고 판단해서였는지 제어가 안 되는 최동욱 검찰총장 빨개 벗겨서 내쫓았고요.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물을 잔뜩 먹이고.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뭐냐면은 국정원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사가 윤정훈에서 딱 꼬리가 끊겨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가물가물하시거나 전혀 기억이 없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하영 씨가 오피스텔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폭로가 되면서 수서경찰서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1차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경찰 차원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발표를 하죠. 아, 이거는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은 안 보인다 라면서 그냥 후덕덕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쭉 경찰 차원에서 수사가 잘 정리가 돼가지고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국정원법 위반만 적용을 하고 공직선거법은 적용하지 않는 선으로 어쨌든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의견으로 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를 이제 다시 해보자 해서 특별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의 팀장이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팀장이었죠. 네.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당시에. 네. 왜냐면 정권 초기고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는 수사인데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면 문제가 돼도 자기는 정권에 찍힐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나와도 정권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사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수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검사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어쨌든 본인에게 맡겨진 거니까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쭉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당시에 수사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발표를 하기로 했냐면 원세훈 국정원장을 처음에는 이제 구속해야 된다라고 수사팀에서 강하게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구속은 안 된다. 구속을 하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냐. 처음에는 선거법도 적용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막다가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막 싸웠거든요. 아니 황교안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도록 계속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막고 하다가 아니 이낙연 국무총리가 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런다고 한번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면은 난리가 났겠죠. 지금 뭐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난리를 부릴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여서 결국 검찰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로 만족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사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될 뻔했어요. 맨 처음 수사 결과 발표를 했을 때를 되짚어보시면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 뭐 이런데 50몇 건, 어느 사이트에 100건, 200건 뭐 요 정도의 댓글을 달았던 정황들이 쭉 나왔던 것으로만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야 이거 어디 찾아다니면서 그냥 댓글 몇 개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 법석을 부리고 마치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대대적인 무슨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난리를 부릴 일이 아니다 라면서 오히려 호통을 막 쳤었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 이건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 조선일보가 어떤 저기를 쓰냐면요. 그 다음날 발표할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 보도합니다.
거의 그대로 다 보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지를 놓죠. 지금 여당이 얘기한 것처럼 겨우 그래봐야 댓글 몇 개 달고 뭐 이랬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면서 여론 호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래요. 조선일보가 항상 보면은 검찰의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계속 야지를 놓습니다. 검찰뿐이 아니죠.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계속 바람을 빼는 정말 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보수 정치 세력의 흑기사 노릇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법무부에다가 이런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보고되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제 조선일보한테 수사 결과 발표되기 전에 나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를 정면으로 검찰을 야지를 놓으면서 검찰이 잘 못한 것처럼 내지는 야당에게 휘둘려가지고 수사를 한 것처럼 검찰을 막 이제 비판하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사 결과가 그렇게 맥빠지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국정원 수사팀과 뭐 총장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최동욱 전 총장이 굉장히 경로를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걸 빼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최동욱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가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니고 예. 중간 수사 결과 발표란 말이에요. 그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 보도 자료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에 뭐 트위터를 비롯해서 뭐 다른 것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었는데 발견된 댓글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나머지도 수사를 그냥 할 방침이다. 이렇게만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그 뒤에 더 큰 게 나오거나 크게 나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경로한 최동욱 총장이 트위터에 대해서 빡세게 수사를 해라 라고 지시를 그 팀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서는 받아가지고 이제 이 팀에서도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 뒤에 트위터에서 국정원 사람들이 막 공작을 했던 것이 100만 건 이상이나 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위터에서 나왔던 것들 때문에 그 이후에 원상훈 전 국정원장이 결국은 기소가 되고 지금의 상황까지 이렇게 커지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조선일보가 이렇게 분탕질을 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정리가 됐으면, 그래서 트위터 수사를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사실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검찰에 야지를 주는 식으로 뭔가 보고서를 빼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까지 청와대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지금 시발단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검찰 수사로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정통성은 물론이거니와 뭐 하여튼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지금 이제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 이렇게 밝혀질 정도면, 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봐도 될 거거든요. 자, 근데 계좌 추적하고 있다. 이 얘기를 처음 말한 사람은 김프로예요. 슬쩍 남이 얘기한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뒷감당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그 꼼수. 누구한테 배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박범계 의원이 제1롯데 월드 때문에 이 활주로를 튼 이런 일들, 인허가 과정을 짚으면서 이 아주 강도 높게 질타했단 말이죠. 그 자금 추적이 이 제1롯데 월드 허가와 연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군대 공항 활주로의 각도를 틀면서까지 뭔가 인허가를 내주고, 공사도 나중에는 좀 부실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막 있었구만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롯데가 사활을 걸고 매달렸고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통과가 돼가지고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자연스럽게 뭔가 된 거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찰 수사할 때도 계속 뭔가 스크린을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봤는데,
수사가 그냥 뭔가 의지를 가지고 막 진행이 된다고 보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아무래도 MB가 뭔가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심증만 굳혀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건수들이 뭐 롯데월드 인허가 과정뿐만이 아니고 4대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실 거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적폐청산 TF에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낸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한바탕 이제 공방이 벌어질 거거든요. 특히나 법사위를 비롯해 가지고 지난 정권의 흠결이 될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좀 굉장히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반대편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아마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초전이 되는 게 추석 근무에 이제 뭐 통신 사찰이라는 동, 뭐 이런 걸 이제 들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뭔가 다른 걸로 지금 물타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번 국정감사는 특히나 하여튼 날선 공방이 많이 오갈 거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 프로, 요거 하나는 말해줘야 됩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MB를 보낼 수 있는 스모킹건이 나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아. 내가 알고 있으면 지금 김용민 브리핑 나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손석희 아저씨한테 갔겠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주제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만약에 윤정훈한테 국정원이 돈을 준 것이 확인이 됐다. 지금 뭐 자기 입으로 얘기한 국정원이 돈을 대서 오피스텔을 운영했다. 이 사무실에 박근혜도 오고 김무성도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불법 선거운동에 박근혜, 김무성도 다 개입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은 부정선거한 것이고 아울러 이거는 당선 무효형을 내릴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대통령직을 다 수행을 하고 내려간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파면을 당한 것이어서 이거를 법적으로 아주 원천무효를 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이제 팽팽하게 맞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수혜를 받은 사람보다 검찰의 칼끝이 가는 것은 이거를 기획했거나 모의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태도로 본다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냥 자기 단독 지시하에 자기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금 안고 가는 구도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할 텐데 예. 진술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확보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근데 딱 떨어지는 자료가 있어도 이전 정권 뭐 그 이전 정권의 검찰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식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뭐 문장에 주어가 없다는 둥 거의 같은 내용을 읽었는데도 찌라시에서 그냥 한 걸로 보인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초식으로 넘어갔던 정권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검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양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그리고 흔적들이 얼마나 제대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나 처벌의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은 지난 10년 동안 봐왔던 것과는 확실히 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당선 무효로 결론이 나서 박근혜 시대에 이루어졌던 모든 통치행위가 부정되는 그런 상황쯤은 돼야 저는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벌였던 모든 사업들, 나라 돈이 들어간 사업들에 관해서는 박근혜한테 그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다 무효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굉장히 무겁게 형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의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네.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거나 선거제도를 가지고 뭔가
장난을 쳤다는 거는 그냥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북한하고 내통을 하고 무슨 뭐 북한의 무슨 간첩질 이런 차원보다 훨씬 더 중하게 우리나라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북한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는 독재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다라는 거를 북한과의 가장 큰 차이로 두고 있는 건데 그 민주주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는 선거 제도를 이렇게 망가뜨렸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중하고 엄하게 벌을 물어야 맞고요. 실제로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 법도 형량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정부까지는 어떻게든 안 하려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수사하는 쪽과 뭐 법원과 이런 쪽을 무력화시켰지만 지금은 수사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법원의 수장 역시도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또 철학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하고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헬게이트가 열렸네요. 선거 갖고 장난쳤던 세력들. 뜨거운 맛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야, 그냥 깜빵 들어와. 추접스럽게 정치 인생을 연장해보려고 꼼수를 쓰니? 어? 야, 죄 지은 다음 싸우고 결별했다고 공범관계가 사라져? 카카, 그게 아닙니다. 시발단도 수사 대상에 올린다고 합니다. 시발단? 아, 그 윤정훈이? 근데 제 사건 다 끝나지 않았어? 아닙니다. 카카 정권 때 윤정훈이로 꼬리 잘랐지요. 그런데 이제는 윤정훈 윗선을 캐겠다는 겁니다. 아, 씨발. 캐라고 해. 어? 이거보다 더 굴욕적일 수 있겠어? 아, 사형 선고가 남았구나. 씨발. 그래, 죽여라, 죽여. 살아 뭐하니? 카카, 그러면 오욕으로 점철됐든 시련으로 기록되든 하여간 카카의 정통성은 부정당하는 겁니다. 이 씨발놈. 뭐? 점철? 정통성? 야, 어디서 아프리카 사투리를 써? 카카, 점철, 정통성,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그럴 때는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이거 추천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존나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이 단어에 막혀서 공부도 생각도 안 하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고요.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과 함께하면 길이 열립니다. 카카, 허구한 날 감옥에서 벽 보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공부하세요.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과 함께. 아니, 카카, 왜 때리십니까? 야, 초등어휘 3천이 아니라 300, 초등어휘 5천이 아니라 500 이런 건 없어? 그 많은 걸 어떻게 공부하라고? 야, 머리에 쥐날 일 있어? 카카,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은 KBS 한국어 시험에 대비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검색창에서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해 보십시오. 야, 근데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은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알려주니? 응? 나는 국정농단,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동안 국정농담이라고 말하고 다녔어. 국정농담. 응? 그래서 지금 내가 왜 탄핵당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국정농단이란 말. 그나저나 윤정훈이가 국정원한테 돈 받은 게 드러나면
각하께서는 부인하시겠지만 국정원 도움받아 대통령이 되신 건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각하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 같아요. 무효? 아니, 내가 대통령 된 게 무효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나온 대통령은 우리 아빠가 전부인가? 그 각하 아버지도 총칼로 국가 권력을 강탈하신 거죠. 게다가 영원히 해먹으려다가 부하한테 총 맞아 가셨고요. 결과적으로 그 집안은 대통령직과는 인연이 없는 거다. 너 씨발 입 조심해. 어? 씨발단은 다 네가 시켜서 한 거라고 불 테니까. 각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씨발단을 어찌... 야, 너 새누리당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잖아. 어? 총괄이 당 선거 조직을 모르면 그게 총괄이야? 어? 안 그래? 그렇다고 그걸 남한테 덮어씌우십니까? 돼. 나니까.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전남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약 전남지사가 된다면 어디서 근무할까요? 즉 전남도청은 어디 있을까요? 아시는지? 알지. 1번 광주시, 2번 무안군, 3번 목포시, 4번 여수시, 5번 순천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부산 감만동 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당첨자 두 분에게는 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정치 유머집 이니와 쑥이를 선물해드립니다. 도서출판 시간의 물레에서 협찬해 주셨네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술친굼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끝까지 견디자님, 붉은 불개미를 추적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거마평론님, 홍준표의 어리광에 아량을 베풀면 안 됩니다. 홍준표의 버릇만 나빠집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지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리벤지의 지였는데요. 당첨자 하바나님, 끝말잇기는 지랄하는 레드준표, 소인배의 표상인 레드준표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나왔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이런 분의 글을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에서 만났습니다. 작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가 소개를 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오.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리차드 탈러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예. 한미 FTA를 다뤘던 어제와 달리 내용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즐겁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전제를 미리 드릴 건, 첫째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름이 한국에서 두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예. 하나는 리차드 탈러, 하나는 리차드 세일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 T와 S. 네. 그런데 탈러하고 세일러는 발음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 영어가 TH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요. THALER인데, 제가 그래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정확한 발음이 사일러, 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걸 탈러라고 해야 되는지 세일러라고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 제가 방송에서 영어도 잘 못하면서 리차드 세일러 뭐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재수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얼마나 재수없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출판된 책에서 적은 표기법, 네, 리차드 탈러를 오늘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전제는 제가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드리는데,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듣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벨 경제학상은 어찌됐건 주류 경제학,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반대로 후생이나 복지,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적 경제학자들한테는 되게 박합니다. 그래서 수상자 면면을 쭉 보면 뭐 군나르 미리다리나 아마르티아 센, 뭐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만 요 정도를 제외하면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경제학자는 노벨상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즘 들어와서는 노벨 경제학상이 확실히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수상자 명단은 거의 뭐 이 행동 경제학이 휩쓸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채 노벨상은 이제 넛지라는 행동 경제학 이론으로 유명한 리차드 탈러에게 돌아갔습니다. 요 얘기는 여담입니다만 이 탈러가 좀 특이한 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벨 경제학상은 학문적으로 무겁고 좀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서 베스트셀러 저자, 특히 책을 많이 판 인기 있는 학자는 수상을 좀 비켜가는 경향이 있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경제학자들의 무거운 책이 인기가 없으니까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원래 한국에서 유명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리차드 탈러는 2009년에 넛지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게 무려 40만 부나 팔렸습니다. 이게 또 기억나기로는 MB가 휴가 때 읽은 책. 바로 그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책도 굉장히 재밌고 그런데 유명해진 계기가 좀 찜찜해요. 이명박이 이 책이 뭐가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휴가를 가면서 청와대 참모들한테 돌렸다는 거죠. 예. 이게 뉴스가 되면서 이게 삽시간에 40만 부가 팔리는 뭐 그런 약간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 보시기에 MB가 넛지를 읽었을까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읽었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 제대로 몰랐으니까 권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얘기는 뒤에 드리겠습니다. 예.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막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MB가 보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봤었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재미있고요. 그래서 탈러는 자기도 굉장히 놀라요. 한국에서 자기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야, 내가 한국에서 골프를 친 적이 있는데 골프 캐디도 내 책을 읽었다더라 하고 되게 좋아했다는 뭐 웃지 못할 일화도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 딱 발표되면 경제부 기자들이 진짜 바빠지거든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만 경제학과 교수님들한테 전화를 막 돌리는데 대부분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수상자 이론이 뭔지 알아나기 위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전화를 거는데 운 좋게 이제 한두 분 경제학자가 나 그분 알아요 하는 분이 발견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제부 기자들이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다음날 지면에 보면 모든 해설이 그 교수님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네. 그런데 리차드 탈러는 아마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저도 탈러가 됐을 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야, 아는 사람 나왔다 이러면서요.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명박 덕분에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탈러의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유명한 이론은 넛지라는 거고요. 이게 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넛지는 그 원래 영어로는 팔꿈치로 툭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뭐 요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리차드 탈러가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법률가와 함께 2008년에 넛지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요. 이 책에서 넛지를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예. 거기에 계단을 옆에 두고 이렇게 적어요. 계단을 오르면 한 계단 오를 때마다 4초씩 수명이 늘어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 그래도 아무도 계단으로 안 가죠. 왜냐하면 계단 오르면 건강해지는 걸 누가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편하니까 안 하는 거죠. 예. 이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단을 오르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회적으로 툭 하고 찌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단을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음악이 멜로디가 흘러나오게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계단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슬쩍 찌르는 개입을 넛지라고 부릅니다. 예. 탈러가 든 재미있는 예가 공중변소 이야기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소변을 보면 주변에 되게 많이 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보면 제발 소변 좀 튀지 말게 하세요. 한 걸음 다가오세요. 뭐 이런 말이 적혀 있죠.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네,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거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은 뭐 남자가 흘리는 것은 쓰면서 이건 아주 훌륭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민망해요. 볼 때마다. 그렇죠. 민망하기도 하고 젠더 감수성에도 어긋나고요. 그렇죠. 예, 별로 효과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거 보고 누가 소변 안 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탈러의 얘기는 뭐냐면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왜 이제 소변을 야외에서 보면서 막 뭘 맞추는 놀이를 하잖아요. 예. 조준 놀이를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보거든요. 이런 본성을 이용해서 소변기 정중앙에 파리를 한 마리 딱 그려놓는 거예요. 오. 이걸 넣집니다. 이러면 좀 민망한 얘기지만 이 남자들의 조준 욕구 때문에 변기 정중앙 그 파리 한 마리를 계속 조준을 해서 소변을 봐요. 그러니까 소변이 튀지 말라고 직접적인 개입을 전혀 안 했지만 파리 한 마리 슬쩍 그려놓은 걸로 실제 소변기 밖에 튀는 잔뇨가 8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넛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잘 알겠고 리차드 탈러 교수의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공중변소 소변기에 파리 한 마리 그려놓고 튀는 오줌량을 좀 줄였다고 쳐요. 잘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그걸 노벨 경제학상까지 주냐는 겁니다. 네, 그냥 그 정도면 웃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탈러가 말하는 넛지 부드러운 개입이 근본적으로 뭘 뜻하는지를 조금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러는 오줌 튀는 걸 좀 줄여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현대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매우 정확한 계산을 하는 인간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만 딱 생기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시장은 매우 위대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정확히 계산을 해서 움직이니까요. 여기에 가격이라는 신의 선물만 탁 주어지면 뭐든지 번개같이 사회에서 계산이 촥촥촥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샥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담 스미스 일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얼처없는 주장이냐면 우리 일상 주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식탁에 된장찌개가 놓여 있고요. 김치가 놓여 있고 취나물이 있고 장조림이 있고 밥이 있어요. 근데 이때 경제학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자, 첫 숟갈을 뭘 뜰 것이냐 번개같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김치를 집어 먹을 때 효용은 7.428 된장찌개를 먹을 때 효용은 6.749 요러니까 첫 숟가락은 김치를 먹는 게 더 만족스럽다. 요 판단을 한 다음에 김치를 집어 먹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김치가 짜잖아요. 그러면 다시 효용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밥을 먹으면 효용은 5.461 장조림을 먹으면 2.373 이러니까 밥의 효용이 제일 높으니 밥을 퍼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찬을 고를 때는 취나물 4.35 장조림이 5.21 이런 식으로 번개같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진짜 이러고 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전제를 하는데 모든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 이 우스꽝스러운 전제가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해내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만 활동을 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이기 때문에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 또한 완벽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숫자로 파악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결론을 유발합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또한 완벽하다라는 결론을 내요. 그래서 정부는 절대로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론으로 발전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탈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책을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했든 그렇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며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인간 모델에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경제학 서적을 들춰보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고 IBM 컴퓨터처럼 뛰어난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계산기가 없으면 복잡한 나눗셈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종종 배우자의 생일을 잊어버리며 새해 벽도부터 숙취로 머리를 쥐어뜯는다. 우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 그저 호모 사피엔스일 뿐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는 경제적인 인간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제하지 않았던 주류 경제학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뻥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탈러는 인간이 완벽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이기 때문에 시장도 완벽하다는 주장을 완벽하게 헛소리로 여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가 개입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회주의 국가들은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죠. 국민들아,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을 한 겁니다. 탈러가 하고 싶었던 말은 개입을 하는 건 옳은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개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넛지를 통해서 좀 더 부드럽게 개입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의 저축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러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얼마를 떼서 저축해 이렇게 강제를 하겠죠. 그리고 시장에 맡기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넛지를 사용합니다. 월급을 보통 1년에 12번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14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은 저축을 할 때 매월 30만 원, 월급 받으면 30만 원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12개월 나눠줄 걸 14개월로 나눠주면 월급이 조금 줄었으니까 30만 원 저축액을 20만 원으로 줄이자라고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귀찮으니까 12번으로 나눠 받으나 14번으로 조금 줄여서 받으나 그냥 월급 받으면 30만 원씩 떼는 거예요. 이러면 저축이 늘어납니다. 2번이 더 늘어나죠. 이렇게 가볍고 부드러운 넛지 방식을 통해서 저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탈러 교수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탈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건 소변기 튀는 오줌을 줄여서가 아니고 미국의 저축률 문제를 넛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공헌을 하는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입니다. 예.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자동차 사용을 줄입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량 계기판에 연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운전할 때마다 자기 돈이 줄줄 새나가는 게 보이죠. 예. 이러면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 판매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에어컨 사용을 줄입시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환경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 수 있도록 환경 위반 업체 명단을 잘 보이는데 걸어놓으라는 겁니다. 이런 넛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종래에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정통 진보 경제학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탈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목적은 뚜렷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요. 모든 걸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계산기처럼 착착 계산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고요. 따라서 비효율적인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누군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이걸 좀 부드럽게 개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할 뿐이죠. 저는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따위의 이 경제학 주류가 말하는 헛소리에 동의하지 않으면은요, 실제로 굉장히 진실이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연구하면 됩니다. 이러면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제도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예. 이 인센티브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나 쉬운 해고를 도입을 하면 조직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인간은 돈만 아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존재니까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고 일 못하면 해고된다는 계산이 착착착착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과연봉제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중시하는 행동경제학자들이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은 헛소리라는 거죠. 연구 결과 사람들은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하게 칭찬해 줄 때, 회사에서 동료애를 느낄 때,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명예가 더 높아질 때, 이럴 때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군상들이 모여서 이제 사회를 형성을 하고 돕고 인정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이해만 하고 있어도 성과연봉제라는 게 사실은 성과를 높이거나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고 자본이 인류를 더 비인간적으로 착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사기극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탈러는 자기가 진보적이라거나 보수적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공화당 지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동경제학자들이 내는 결론을 보면 시장이 완벽해서 아무 개입이 필요 없다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는 결론은 대부분 진보 쪽에 도움이 되죠. 이유는 사람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명박이 뭘 보고 이 리차드 탈러의 넛지를 참모들한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예. 넛지는 자유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부정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경제학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편척이 아닌데도 권하는 바보짓을 하죠. 물론 탈러가 진보적 경제학자라고 분류되진 않지만 이 사람은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굉장히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은 사람입니다. 탈러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소식이 들리니까 이 넛지라는 책이 갑자기 어제부터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꼭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고요. 재밌어요. 책이 재미있는데 다만 그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탈러의 소식을 접하실 때는 넛지가 이런 거다 하고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요. 시장이 항상 옳고 인간은 항상 계산적이다 라는 주류 경제학의 중요한 전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풀어나가는 시각이 얼마나 신선하고 재미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차드 탈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관점에서 모두 다 간음이 된다. 얼마나 참담한 결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인간을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주류 경제학 우리가 비웃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저는 좋은 경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행동 경제학에 주목받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예. 우리 이명박의 그 독서 습관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이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애독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로도 웃긴데 처음 듣는데 웃긴데요. 네, 이 자체로도 웃긴데 말이죠. 이 법정 스님이 편찮으실 때 난을 보냈다고 합니다. 난. 그런데 무소유의 내용이 네. 난에 집착하던 법정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난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아니 그런 책을 읽고 네. 어떻게 스님한테 난을 보냅니까? 이거 매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책도 안 읽어봤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저 MB가 무소유를 즐겨 읽었다면서 또 법정 스님의 또 다른 책도 추천했는데 이게 조화로운 삶이란 책이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런 책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출판사 이름이었습니다. 조화로운 삶. 예. 아 진짜 빵 터집니다. 넛지를 읽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 3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네, 아마 땅콩인 줄 알고 읽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뭐 도너츠의 뭐 또 다른 네. 이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 예. 웃겨. 네. 아이고 참 어떻게 포장을 해도 좀 어울리게 포장을 하지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물증은 최순실의 태블릿 PC였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태블릿 PC를 자신이 사용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한애국당 소속 신혜원 씨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GIF, 그림 파일로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설문이 그림 파일이라 수정이 불가능했다. 즉 연설문을 손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JTBC는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연설문들은 수정이 가능한 한글 파일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검찰 역시 태블릿 PC에서 한글 파일을 미리 보기로 열면 그림 파일이 생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혜원 씨는 자신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시기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밝혔는데요.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의 불법 대선 캠프에 몸담았기 때문입니다. 신혜원 씨는 태블릿 PC에 남아있던 홍보 SNS 본부 운영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의 작성 시기는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인 2012년 12월 29일입니다. 또한 태블릿 PC에는 최순실과 관련된 다수의 문서를 포함해 대선 캠프에서 받아볼 수 없는 기밀 문서들도 담겼습니다. 태블릿 PC 조작설이 제기되자 JTBC 손석희 앵커는 이런 주장들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박근혜의 1심 구속 만기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이고 법원은 이번 주 안으로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신혜원 씨는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공식 대선 캠프가 아니라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앤침대. 쇼앤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앤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산 그래도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용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5도로 출발하며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또한 제주와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낮에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한낮 서울 기온 서울 21도, 부산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는 시간 너무나 행복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빈말 아닙니다, 교수님.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동적이라 눈물이 왈칵합니다. 한글을 가진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사랑이 깊게 느껴집니다. 교수님 감동의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오래된 나무라는 필명. 예. 따님이 참 글을 잘 쓰시네요. 근데 우리 딸은 방송 안 듣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떡하죠? 아, 그럼 우리 사모님이신가? 아, 우리 상호님은 들으시는데 댓글 같은 건 안 쓸 거요? 아, 그렇군요. 낯설어서. 그럼 교수님 본인이 쓰셨나요? 저도 댓글방 잘 안 들어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우리 청자분들이 늘 기다리는 코너 바로 우리 정선태 교수님의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아, 저를 오늘 위로할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소개해드리는 건데 뭐 위로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정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코너는 김용민 브리핑의 알짜 코너다. 뭐 속는 셈 치고 믿고 살아야죠. 아니, 속는 셈이라니요. 진심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정자호단의 비극을 그린 산성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즘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대박이 났는데 말이죠. 네, 그래요.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개봉하고 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소설 남한산성은 왜 건너뛰셨습니까? 네, 소설 남한산성은 오래전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이 역사서,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문학 작품인데요. 예. 일기입니다, 일기. 누가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뭐 추측컨대 남한산성에서 농성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대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글로 쓰여진 일기체 작품입니다. 예. 우리 김PD 혹시 남한산성에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뭘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한국 역사, 조선 역사의 비극이 선연하게 남아있는 곳이죠. 예.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이른바 명청교책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600년대 초반. 네. 명나라의 태조 누르하치가 후금 건국을 선언한 것이 1616년. 그리고 그 아들 홍타이지가 대청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숭덕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한 게 1636년입니다. 그 무렵, 그러니까 호란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랑캐의 난이라는 뜻인데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첫 번째 침략이 1627년에 정묘호란이고요. 네. 그 다음 재차 다시 쳐들어온 게 1636년의 병자호란입니다. 이 병자호란 기간 동안 48일에 걸쳐서 남한산성에서 왕과 신하들이 농성을 벌입니다. 근데 우리는 왕과 신하들 중심으로 한번 보지만 이 왕과 신하를 받들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이 고통의 시간을 겪었겠습니까? 예. 산성일기는 그 48일에 걸친 농성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일기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역사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지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걸 기억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예. 저는 어느 쪽이냐면은 치욕의 역사, 굴욕의 역사를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그래서 조선시대의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에서 산성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좀 예스러운 문체여서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책을 참조하면서 김훈 선생의 남한산성을 또다시 읽어보시면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 닿을 줄 압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은 용골대와 마부대가 이끄는 청나라 군과 조선 신하들 사이에 주고받은 왕복 서신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두 개 보면서 설명드리기로 하죠. 예. 1637년 1월 18일, 그러니까 피난 36일째에 최명길이 쓴 편지입니다. 이때쯤이면은 말 잡아먹을 때 그때일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1월 18일이니까 1월 30일에 농성이 끝나니까요. 예.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피죽을 끓여 먹거나 말까지 잡아먹고 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예. 이때 진화들은 주화파와 척화파로 나뉘어서 아주 심각하게 쌈박질을 벌입니다. 척화파란 화해를 배척하는 자들이고요. 예. 주화파는 화해를 주로 하자는 파들입니다. 주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명길, 김자잡 이런 사람들이고요. 예. 척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잘 아시는 김홍집, 윤집, 오달재, 김상헌 같은 사람들이죠. 여기 최명길이 쓴 편지의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대국의 위엄과 덕이 멀리까지도 더하고 모든 제후의 나라가 말씀을 한 가지로 받자와 천인이 돌아가는 바이고, 천인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늘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예. 큰 명령이 바야흐로 새롭거늘 소방이, 소방이란 작은 나라, 즉 조선을 얘기합니다. 소방이 10년 형제로서 도리어 죄를 얻음이 많으니 미치지 못할 뉘우침이 있는지라. 이제 원하는 것은 다만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옛 버릇을 한결같이 씻어버리고 나라를 받들고 명을 받을 것이니 모든 변방이 또한 따르리라. 진실로 극진히 구원하고 스스로 새롭기를 허락해 주신다면 문서 예절에 자연 응당한 규칙과 법식이 있으니 강론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날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대국 황제의 나라 청나라에서 명령하신 대로 잘 따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은 진실로 어진 뜻이지만 포위된 것이 풀리지 않았고 황제의 노함이 바야흐로 왕성하니 여기에 있어도 죽고 성에서 나와도 또한 죽을 것이다. 이러함으로 용기를 바라며 죽기를 결단하니 그 사정이 또한 서럽도다. 출성이란 말이 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요. 농성을 풀고 성 밖으로 나와서 항복하란 얘기죠. 예.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이해해 달라 말입니다. 상당히 굴욕적인 편지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편지가. 황제의 덕이 천지 같으니 감히 실정을 드러내 말하고 공경이 은혜를 기다리노라.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청나라 황제한테? 네,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최명길이 쓰는데요. 최명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화파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해를 하자는 쪽이었죠. 영화에서는 이병헌이 역할을 했던. 네, 맞습니다. 그러자 이 김상헌, 호가 청음인데요.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보고 손으로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치욕적인 글을 쓸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 성이 무너져 나갈 정도로 통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명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상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니까 최명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대감이 편지를 찢었으니 우리는 당당히 죽으리라. 그리고는 종이를 낱낱이 주워 모아서 하나하나 붙입니다. 이 장면 대단히 유명하죠. 남한산성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
이처럼 이 주화파와 적화파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신화라는 자들이,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정치 지도자라는 자들이 이렇게 패거리를 지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밤새 국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산성일기가 왕복서신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청나라 쪽에서 전하는 편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너를 본보기로 하여 맹세를 저버린 신하를 짐이 처음에는 다 죽이려 했는데 내가 이제 과연 출성하여 명에 따르겠다면, 성에서 나와서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선 우두머리로 도모하던 두세 사람을 묶어보내라. 짐이 당당히 효시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리라. 짐이 서쪽으로 침략할 큰 개교를 그르치게 만들고 너의 생명을 수하에 빠뜨린 것이 이들이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을 합니다. 성에서 나오기로 작정했으니까 거기에서 척화파의 우두머리를 노릇했던 놈들 몇 명을 묶어서 보내라. 그럼 내가 효시해서 다른 사람들 경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효시라면 이제 목을 베서 그 목을 거리에 건다. 네, 맞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고 임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척화를 주장한 사람들과 함께 죽을지언니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궁이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라고 하니까 신하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산성일기에서 보여주는 서신일기가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게 고전을 읽는 맛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굴욕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난, 그러니까 농성이죠. 농성도 더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은 항복하러 나옵니다. 그 유명한 장면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1월 30일 피란 마지막 날 48일째 일기입니다. 임금이 세자와 함께 푸른 옷을 입으시고 서문으로 따라 나가실 때 성에 가득 찬 사람들이 통곡을 하여 보내니 성 안의 곡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한은, 이때 한은 청나라 황제를 얘기합니다. 예. 한은 삼밭 남녘에, 삼밭이라는 게 삼전도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삼전도비 있죠? 남녘에 구충으로 단을 만든 후 단 위에 장막을 두르고 황양산을 바쳤다. 단 위에는 용문석을 깔고 용문석 위에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 교룡요를 폈다. 한이 황금 걸상 위에 걸터 앉아 바야흐로 활을 타며 여러 장수들에게 활을 쏘게 하더니 활 쏘기를 멈추고 전하로 하여금 걸어서 들어가게 하였다. 축포 같은 것이겠죠. 활을 쏜다는 것은. 예. 백보 걸어 들어가서 삼공육경과 함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뜰 안에 진흙 위에서 배례하시려 할 때였다. 신하들이 돗자리를 깔기를 청하는데 임금께서 황제 앞에서 어찌 감히 스스를 높이리오 하고 말씀하셨다. 인조가 돗자리를 깔기를 거부한 거죠. 이렇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시자 우리 역사의 치욕의 한 지점입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배구 고두라고 하죠. 이렇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시자 저들이 인도하여 단에 오르셔서 서향하여 제왕 오른쪽에 앉으시게 하였다. 한이 남향하여 앉아서 술과 안주를 베풀어 놓고 군악을 움직이려고 할 때였다. 한은 전하께 돈피 가돛 가죽옷이죠. 2벌을 드리고 대신 육경 승지에게는 각각 1벌씩을 주었다. 임금이 그중 1벌 입으시고 뜰에서 3번 절하여 살해하시니 대신들이 또한 차례로 4번 절하여 살해하였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조선 역사의 굴욕적인 치욕적인 장면을 산성일기는 뚜렷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 장면을 기억해야 우리는 이 치욕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텐데 예. 이 기억을 망각했는지 19세기 들어서는 또 세력들이 나뉘어서 쌈박질을 했고요. 외척들이 정치를 농단했죠. 그리고 급기야는 식민지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사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남한산성도 남한산성이지만 삼전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피난 농성을 풀고 이제 성 밖에 나와서 항복하고 난 다음에 청나라 쪽에서는 다시 항복한 자리, 삼전도죠. 거기에 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비문을 쓰지 않으려고 서로 막 피하는 장면들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에 잘 나오는데요. 이 비문에 적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늘이 서리와 이슬을 내리시니 이에 씩씩하고 이에 기르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서리와 이슬이란 청나라의 은총입니다. 청나라 황제의 은총이죠. 오직 황제가 이를 본받으니 위엄과 법을 베푸는구나. 황제가 동쪽으로 치니, 그러니까 조선을 친다는 얘기였죠. 그 군사가 10만 1호다. 은은하고 소리가 대단하니 범 같고 곰 같도다. 서쪽 변방과 북쪽 불악이 창을 잡고 앞에서 보니 그 위엄 있는 명령이 혁혁하도다. 황제가 심히 어지러 은혜의 말을 내리시니 열줄이 밝아, 열줄이란 말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엄하고 또한 온화하도다. 처음에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근심을 끼쳤더니 황제의 밝은 명령이 있으니 잠을 깨었도다. 우리 임금이 공경하여 항복하니 서쪽으로 신하를 거느리고 돌아가는구나. 온갖 위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오직 덕을 의지하는도다. 황제께서 아름답게 여기셔서 덕택이 흡족하고 예수는 공을 닦는 걸 얘기합니다. 예. 예수가 넉넉하도다. 이에 기꺼워하고 이에 웃고 병장기를 묻도다. 무엇을 주었는가? 좋은 말이며 가벼운 가죽옷이로다. 보인과 선비와 부인들이 이에 노래 부르는도다. 황제가 군사를 돌이켜서 우리 농사를 권하는구나. 마른 뼈에 2번 살이 나고 시든 풀에 다시 봄이 되도다. 돌이 있어 무성하니 큰 강가로다. 사만 말년의 황제의 아름다움이로다. 네, 이런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백성들이 노래 부른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역사의 왜곡의 극치죠.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는 익히 아실 겁니다. 청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 온갖 공물을 바쳐야 했고요. 수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노예로 또는 시녀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이렇게 패거를 나누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움질을 하다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정말 척박한 땅과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서린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산성일기를 꼼꼼히 읽으시면서 우리 역사의 치욕 그리고 굴욕의 극치를 생생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예. 아울러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소설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영화 남한산성도 많이 봐주시고 보시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전 가장 참담했던 것이요. 오랑캐와 맞서 끝까지 싸우자 이러더니 홍의포, 그러니까 청나라의 대포 몇 발을 맞고는 갑자기 청나라 황제가 오랑캐가 아니라 천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딴 식의 대의명분이란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 맞습니다. 여기에 정말 정교한 외교 전략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순간순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면은 참 가관이죠. 예. 금방 읽어드린 그 비명이 있는 그 글들 같은 경우는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의 천황 폐하께 바치는 수많은 글들에서 어렵지 않게 유사한 유형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독재자들에게 바쳤던 수많은 글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다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또는 고통스러운 삶을 겪고 있을 때 저들은, 지식인들은 저렇게 폐악질하는 자들에게 미문을 바쳤던 것이죠. 예. 이게 굴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궁녀가 썼다고 하네요. 산성일기를요. 근데 이거 논란이 많습니다. 궁녀라고도 하는데 예. 연구자들에 따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직접 생활한 사대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문체를 분석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한글로 써졌지만 한자어가 아주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그건 좀 더 많은 연구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자호란을 기록한 문학이 산성일기만은 아니겠죠? 네, 근데 제가 아는 한은 이 산성일기라는 일기체 형식의 사실에 입각한 형식이 있고요. 다산 정혁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병자호란에 관한 글들은 많이 쓰는데
이렇게 문학적으로 형성한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연암 박지원이 쓴 그 허생전 같은 걸 보면은 그 북벌론에 관한 얘기들이 잠깐씩 언급되긴 합니다. 효종시대 북벌론이 등장하잖아요. 우리에게 당했던 서러움, 치욕을 씻어야 한다고 해서 북쪽을 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른바 이제 숙명파들이죠. 명나라를 존중하는 파들이 청나라를 치자고 얘기할 때 등장하는 게 북벌론인데, 그 북벌론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언급들이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병자호론 관련해서 이 문학적으로 형성한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을 많이 못 읽었다는 말씀은 그건 뭐 너무 어불성설이고요. 아주 읽을 책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성일기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걸 현대말로 풀이한 책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게 바로 그건데요. 서해 문집에서 나오고 김광순 선생님이 현대어로 풀고 또 많은 각주를 상세하게 다뤄놔서 일반 독자들도 뭐 조금만 공을 들이면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국정 수행평가, 저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70%에 육박했습니다. 주성 민심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 70%가 자랑입니까?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70%밖에 안 된 겁니다. 경제 위기에 일자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 경북 안동 하회마을 방문했는데요. 안동에는 관광객들이 몰려서 올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700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내수가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간밤에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올렸어요. 가만히 있자. 지금 누가 정권을 잡고 있나 궁금해지는데요. 그 면세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면세점 매출은 박살났습니다. 그 중국의 국경절 특수를 놓쳐서 그런 거죠.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인데요. 아니, 안 대표님, 그러고 보니까 안 대표님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드 배치에는 찬성했지만 사드 보복은 옳지 않습니다. 이보세요. 정말 속편한 말씀만 하십니다. 언제까지 극중주의를 우려먹을 겁니까? 극중주의. 극중주의. 의식. 왜 짐승처럼 화를 냅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춤출 때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걸 의식하는 겁니까? 당신 지지자들도 당신이 춤은 정말 못 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 말이 화가 난다면, 의식이 된다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십시오. 쇼앤침대가 답입니다. 업계 최초로 침대를 2주 동안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천연 동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했습니다. 검색창에서 쇼앤침대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극중주의에서 의식,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님 받아주시죠. 의식, 시건. 저보고 춤추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화를 냈다고요. 시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서는 장애인 100여 분에게 장애인 특보 임명장을 줬던데요. 알고 보니까 본인 동의도 없이 임명장을 남발했던 겁니다.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언사가 지나치십니다. 제가 언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장애인 협회장이 명단을 넘겨줘서
그래서 임명장을 준 것뿐입니다. 은사라고 했어요. 사찰. 아니, 정부가 제1야당 대표를 정치 사찰했는데 왜들 잠잠하고 있어요? 안 대표는 신호피 구두만 신어도 언론에서 설레발을 치던데 안 대표 왜 이렇게 조용해요? 홍 대표님, 그 수행비서가 비리 관련 수사 대상자들하고 통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군에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거고요. 예, 왜 비리 관련 수사 대상자들하고 통화했는지 그 수행비서들한테 따져보실 일 아닌가요? 사찰이라고 했습니까? 찰떡궁합. 언론과 제가 찰떡궁합입니다. 저는 홍 대표님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언론에서 기사를 써줍니다. 막걸리에 파전만 먹어도 기사가 쏟아집니다. 찰떡궁합이라고 했어요. 합주기. 그런데 왜 안 대표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한결같이 합주기가 되는 것일까? 안 대표 부인의 교수 특혜 임용 논란, 오거리 바조폭, 차떼기 의혹도 있는데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부러워서 그런 겁니다.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 새끼야! 나는 서 있다가 의자에 앉기만 해도 기사가 떠. 너하고 어떻게 격이 같니? 아니, 정말 확인해보니까 안 대표님이 직접 의자를 빼서 앉는 것도 기사가 됐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합주기의 2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신분을 파악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남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22번째입니다. (1988년) 초 노 변호사, 지난 대선에서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못 잡은 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나 김영삼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 김대중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야권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두 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이가 표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나 김영삼이가 표를 많이 받았어요? 노태우 후보가 36.6%, 김대중 후보가 27%, 또 내가 28%, 내가 1%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돼야 되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뭐가 문제인가? 앞으로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면 제일 부족한 게 뭔가? 인재구나.
그래서 말인데, 노무현 변호사. 예. 함께 갑시다. 총재님. 저는 정치 생각은 아직까지. 이제부터 해보세요. 노무현 동지. 우리 노무현 동지는 제야운동가로 활동 많이 했잖아요. 그 운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우리 노무현 동지가 나와 함께 해준다 가모 부산에서 제일 좋은 지역구를 주지. 집이 남구지요? 예. 남구에 통일민주당 김영삼 깃발 들고 나오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안 사람 생각도 들어봐야 되고. 한번 생각할 게 뭐 있노? 가는 겁니다. 내하고. 딱 내하고. 무조건 가는 겁니다. 어서. 아유, 웬일로 이리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까? 업무 정지당한 변호사가 뭐 바쁘다고. 업무 정지당해도 공정선거 감시단이다, 부민협이다. 얼마나 바빴습니까? 할 말이 좀 있는데. 예. 앉아보소. 노무현, 권양숙 부부가 마주 앉았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래 내 눈치를 봅니까? 김영삼 총재 알지? 부산 사람치고 김영삼 총재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만났다. 그분을 와예? 내보고 정치하자 하네. 돈 있습니까? 뭐? 돈, 예, 돈. 모르긴 해도 정치하려고 하면 돈 억수로 든다 하던데 당신 돈 못 번 지 한참 됐습니다. 알고 있지? 그거는 뭐 내가 잘 알지. 당신 명색이 변호사인데 그래도 집안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인데 공상 안 떨랐고 내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압니까? 에헤이, 알지 그것도. 저번에 우리 친정엄마 생신도 그냥 넘긴 거 압니까? 아이고 맞다. 미안. 내가 이 면목이 없네. 그거는 걔 안 씁니다. 요새 우리 아들 저녁에 얼굴 보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주말에 숙제 한번 봐준 적 있습니까? 민주화 운동 시작하고 생각해보니 그런 시간이 없었네. 응? 우리 아들 아버지가 그래도 변호사인데 남 입던 옷 얻어다 입히고 이 동네 아들 그룹지아가 답사 여행 갈 때 같이 못 갔습니다. 와. 돈이 없으니까 예. 내한테 말을 하지. 당신 돈이 있습니까? 미안하네. 근데 정치를 하겠다고 해. 국회의원 잘못 나가가 떨어지 뭐 집 하나 날아가는 거 우습다 하던데 내 아는 사람 큰아버지는 국회의원 3번 떨어지가 그 집 완전히 망했다 하던데 예. 돈이 있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돈도 없는 사람이 난 당신 정치하는 거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입니다. 노무현은 제야운동을 함께하던 이들을 찾아서 김영삼이 제안한 통일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마 문제를 논의했다. 그래서요, 변호사님의 진짜 생각은 뭡니까? 시위 현장에 가보면 M1 학생들하고 전경들이 싸운다고요. 다 아는 얘기지만 전경들 중에는 대학 다니다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한 친구는 데모한다고 짱돌을 던지고 한 친구는 진압한다고 최루탄을 쏘고 휴가 나오면 그런데 안 합니까? 이 친구들끼리 만나가 술 한잔 하면서
네가 내한테 짱돌 던지는 거 다 봤다. 그때 내한테 최루탄 쏘는 거 맞지?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한 친구들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합디다. 대모 진압하고 전기현들이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철망으로 된 그 로마 투구 같은. 그 시위 진압용 헬멧이요. 예. 그 무거운 헬멧을 겨우 벗고 두꺼운 진압복은 그대로 입은 상태로 땀을 뻘뻘 흘리가면서 길바닥에 앉아가 도시락을 까먹더랍니다. 그 도시락 밥알도 뭐가 들어가는지 노랗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혁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 변호사님 하시던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럴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개혁을 하고. 군부 정권입니다. 독재 정권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결국 변호사님 말씀은 그들과 야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29 선언을 속이고 선언이니 뭐니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노태우 후보를 향해 투표한 국민들이 있는 거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는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부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들입니다. 제가 공정선거 감시단 하면서 봤는데요. 아들한테 업혀온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내한테 극합디다. 1번 찍으면 되지요. 다 그래 교육받고 온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입 제안 받아들이시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운동 세력을 대표할 만한 분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정치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세상이 된 거는 사실 아닙니까? 형님! 변호사님 보고 변절하락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혁명을 해야 할 혁명의 대상들입니다. 혁명의 대상요? 노동자, 농민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투쟁입니다. 너희는 어째 그래 사고가 경직돼가 있나? 대한민국 제도권 내는 인정 못합니다. 만일 변호사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 카모요. 내 변호사님을 변절자로 보고 앞으로 다신 상종 안 할 겁니다. 저 새끼가 저것. 여러분의 생각 잘 알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런 말 너무 가슴에 담지 마이소. 저는 찬성입니다. 운동권들의 낭만적 인식과 사고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이제부터 운동권은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NL이니 PD니 이 갈라져서 싸우는 거, 그거 이해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거는 현실 정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문재인 변호사는 내 정치권으로 뛰어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집사람은 아예 막 구두를 쥐고 누워있는데? 그런 말씀 다 어떤 의미로 노 변호사는 핑계 아닙니까? 핑계요? 노 변호사님께서는 노 변호사님이 원하는 삶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원한다고 말하기에는 이게 혹시 변절이 아닌가 하는 뭔가 개운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안 해도 되는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찾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야, 확실히 문재인이네. 어? 노 변호사님이 세상을 바꿀 자신이 있다면, 기득권자들하고 맞짱 떠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정치하고는 다른 정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주저없이 가십시오. 그게 노무현답습니다. 노동지, 노무현 동지, 고맙소. 네, 김영삼 총재님. 우리 진짜 합심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네, 총재님. 80년 봄 이후 나는 군인들한테 민주주의를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지금 노태우 정권도 그런 차원에서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통성을 내하고 손잡고 이 김영삼이하고 노무현이하고 손을 잡고 만들어 봅시다. 사람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무현이 현실 정치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는 순간이었다. 자, 그러면 내 약속대로 지역구, 남구로 공천을... 총재님. 저는 남구 말고 동구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부산 동구요. 부산 동구? 거기는 허삼수가 지역구인데 민정당이 센 데인데. 그래서 거길 가겠다는 겁니다. 허삼수가 누굽니까? 12.12 군사 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체포한 사람입니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도 관여한 사람입니다. 제5공화국 시절에는 전두환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 노무현, 허삼수하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성태 연출 22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포렌배기로 넘어갑니다. 팔로워 8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죠. 현재 호남에서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은 10% 아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0% 이상을 기록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6분의 1에 불과한 것인데요. 하지만 여당이 호남에서 패한다면 국정 운영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기사회생의 전환점이 되겠지요. 박지원 의원의 맞상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느 정치인이 전남도지사에 출마해야 할지 오늘 아침 6시까지 3,595분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78%, 5명 가운데 4명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13%의 시민들은 전남 순천이 고향인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을 꼽아주셨네요. 이계호 전남도당위원장을 맞상대로 본 시민들은 7%, 현재 당적이 없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꼽은 시민들은 2%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봉순이 93님, 이완배 기자의 빡침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네,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한 이완배 기자의 분석, 그걸 듣고 쓰신 글 같습니다. 오늘의 굴욕을 잊지 말자는 말씀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오늘만의 굴욕은 아니었죠. 네, 언제까지 미국에게 끌려다녀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문1986님, 문재인 정부는 적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끝까지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0월 11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